그 다음에 유쿠이가 가정하는 세계에서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유쿠이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디지털적 대상의 존재에 관하여 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의 기술에 대한 사유의 내용이 아주 잠깐을 얘기를 했고요. 근데 유쿠이가 관심 있는 건 디지털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 심홍동의 사유, 그러니까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기술 요소에서 기술적인 개체에서 기술적인 시스템으로 디벨롭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기술적인 개체가 이제 이렇게 앙상블화 되고 하면 그 기술적인 그 개체는 그 시스템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근데 지금 인간의 삶은 기계적인 기술이 아니라 디지털적인 기술로 업그레이드 됐고, 그 디지털적인 기술은 이렇게 시멘틱 웹이 지향하는 것처럼 디지털 대상들이 우리의 이렇게 3차 예지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미리 앞서서 생각해서 던져주는, 그래서 우리가 프리디파인된 어떤 환경을 마주하게 되는 그런 이렇게 굉장히 기술과 인간이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세계를 산다고 보는 거죠. 역시 유쿠이도 비물질적인 세계를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훨씬 스페시픽하죠. 그게 그냥 비물질적인 객체, 그 다음에 무한증식할 수 있는 객체, 뭐 이런 수준의 정의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디지털의 환경을 디지털 대상이라고 하는 것으로 정의함으로써 그것이 어떻게 인간의 삶을 규정하고 있는지까지 정의하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하여튼 유쿠이는 한 스텝 더 들어갔고요. 거기에 이제 예술도 정확히 얘기를 해요. 예술은 감각, 센서빌리티의 에듀케이션이라고 정의를 해요. 감수성의 교육이다. 이 얘기는 이제 뒤에 하나하나 보면서 좀 더 얘기를 할 텐데, 그 다음에 되게 흥미로운 언급을 하는데, 이건 우리가 사진이 나왔을 때 벤야민이 그 얘기를 했거든요. 사진이 다게르오타입이 1830년대 이제 등장하는데, 벤야민이 사진의 작은 역사를 쓸 때가 뭐 거의 한 100년 지났어요. 100년 지나도록 사진이 예술이냐 아니냐 가지고 갑론을박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진에 막 뽀사시를 해가지고 예술처럼 만들었다가, 아니 사진은 그러면 안 되라고 해서 스티글리츠는 스트레이트 사진만 찍었다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사진이 예술이네 아니네 막 떠드는데, 벤야민이 뭐라고 했냐면, 사진이 예술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진이라는 기술이 발명돼서 예술이 어떻게 변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생각을 적용을 시켜서 좀 이따 이제 하나의 사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랬는데 유쿠이는 여기서 사고의 전회를 또 한 번 했어요. 아, 기술이 도래하면 그 기술이 예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봐야겠구나 라고 당연히 생각할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유쿠이는 여기서 한번 뒤집어서 그게 아니라 왜 꼭 기술이 예술만 결정을 해? 이젠 예술이 기술을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하이데거가 기술은 게슈텔이라고, 닭다리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기술이 삶을 이렇게 황폐화시키고 있는데, 이 기술을 변화시킬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다면 기술이 가는 거에 정해주는 대로 예술이고 뭐고 그냥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술을 어떻게 뒤집어 엎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역할을 예술에 부여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근거를 동아시아 중국의 산수화에서 찾습니다. 우리는 제가 이거 항상 쓰는 건데, 이 그림에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요 그림에 보면 여기 이렇게 사람이 있어요. 선비가 이 인마개교 문기로라 그래서 시냇가 다리에 말을 세우고 돌아갈 길 모르니, 이 시 문구를 그림으로 옮긴 거거든요. 사실은 풍림정거예요, 그림 제목이. 그리고 두보의 시 중에 보면은 정거자의 풍림만, 상엽홍어 이월화라고 해서 수레를 멈추고서 단풍 가득한 숲을 감상을 하면 그 빨간 그 낙엽이 이월화, 동백꽃보다도 빨갛다, 이런 시예요. 두보의 시가 워낙 유명해서 이 방김거사 야거라고 하는 정도전의 시에도 그 내용을 그대로 다시 갖고 와요. 추운 막막 사상공, 낙엽 무석 만종. 그러니까 가을 구름 어둑하고 온 산 비었는데 낙엽은 소리 없이 땅을 온통 물들였네. 시냇가 다리에 말을 세우고 돌아갈 길 모르니, 아 모르겠다, 내가 그림이 속에 있는지도. 이게 이제 정도전의 시인데, 이 시는 동아시아에서 산수화를 바라보는, 왜 산수화를 그렸는지에 대한 답이 여기 있는 거예요. 보면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저는 메타버스랑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메타버스 요즘 보면 제페토니 이런데 자기 아바타가 있잖아요. 옛날 산수화는 근본적으로 서구의 그 풍경화나 서구의 그 회화는 근본적으로 재현이거든요. 그래서 서구의 아카데미가 처음 생겼을 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제 데센 같은 거 하기 때문에 화가는 학자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학자기 때문에 이 데생 아카데미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데생을 아카데미 만들고 나서 아무 데서나 배울 수가 없었어요. 근데 데생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소면은 재현의 기술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똑같이 그리나. 원근법을 중시했어요. 또 원근법은 수학인데 그림을 잘 그리려면 원근법을 알아야 된다. 원근법이 뭔가요? 재현의 기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서구에서 아카데미를 만들 때 그 배경을 보면 서구에서 미술은 정확하게 어떻게 저 대상을, 3차원의 저 대상을 2차원 평면 위에 정확하게 재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에요. 근데 동아시아에서 그림은, 산수는 뭐였냐면 처음부터 와유였어요. 누워서 즐긴다. 내가 저 산을 가고 싶은데 갈래니까 멀고 힘들고 나이도 들어서 이제 못 가겠는데 병도 나고, 그냥 누워서 저 산을 즐길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항상 조그만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관람자가. 그래서 대상으로서 풍경을 바라보는 게 절대 아니고, 내가 저 산 속에서 산을 지금 이렇게 돌아다니고 산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화의 목적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그 다른 목적을 근거로 해서 얘기를 해요. 오늘 이제 다룰 내용은 책으로는 이 책이에요. 아트 앤 코스모 테크닉스라고 2021년에, 사실 쓰기는 이게 코로나 때문에 늦어졌지 쓰기는 19년 정도에 쓴 것 같아요. 20년에 나온다고 그랬다가 계속 안 나왔으니까. 근데 어쨌거나 출간된 건 21년에 출간이 됐고요. 그래서 작년 말에 나왔기 때문에 아직 번역은 안 됐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이버네틱스와 유기체와 기계론의 대립의 종말을 고하면서 철학의 새로운 조건을 만들었을 때 예술 물음이 지니는 그런 관계는 뭘까? 그러니까 기계론이, 데카르트의 기계론이 막 유행을 했을 때 거기에 안티로 나온 게 유기체론이었거든요. 근데 유기체론과 기계론이 막 대립하고 있었는데 그 비에너가 사이버네틱스라는 책을 쓰잖아요. 그걸 보고서 하이데거가, 야, 기계가 유기체가 됐네? 이건 자연에 대한 기계적 기술적 승리야.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면 이제 서구 철학은 끝났어. 그리고 형이상학도 끝났어.
라고 하이데거가 얘기를 했죠. 기계가 유기체가 돼버렸는데, 여태까지 기계론에 대해서 대립시킨 것이 계속 유기체론이었는데, 아니, 기계가 스스로 유기체가 돼버렸어? 그리고 기계는 굉장히 기계적 사유를 하는데, 그럼 유기체도 기계가 되는 거네? 그럼 이건 뭐, 형이상학은 끝난 거라고 봐야지. 이렇게 본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개념적 사유로 하는 형이상학, 언어적으로 사유하는 형이상학, 이런 것들은 이제 끝났다면, 그렇다면 뭘 해야 되지? 그게 이제 칸트가 금지시켰던 영역, 사변이성의 영역인 거죠. 칸트는 순수이성 비판에서 이제 이율배반 얘기를 하면서 사변적 이성을 금지하죠. 근데 그것이 모종삼은 칸트가 금지했던 그거, 사변적 이상이야말로 바로 중국 철학이 도야하고자 했던 거야. 그래서 거기에 영감을 받아서 중국의 사유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칸트는 물 자체는 이렇게 오성의 영역 바깥이기 때문에 알 수 없다 그랬잖아요.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알려고 해서도 안 된다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중국 사회는 애초에 그 현상을 그 너머 물 자체와 재통합시키는 그런 방식인데, 그게 선언적으로 주어지지 않아서 이건 무언가 수련하고 도야해야 되는 거. 그래서 그 도야해서 성인이 되거나 부처가 돼야지, 군자가 돼야지 그게 가능해지는 거 라고 이해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추구했는데, 사실 20세기 이제 그 서구에서도 이런 발언들이 나타나요. 대표적인 게 세잔이고, 뭐 그 다음에 폴 클레라든가 칸디스키 등등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세잔은 게슐타트 심리학에서 우리가 그림을 보면 항상 형상과 배경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려진 형상만 우리가 그림이다라고 생각하고, 배경은 우리가 별로 생각을 안 하는데, 그래서 항상 그림은 형상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세잔은 그림을 그리면서 무언가 배경을, 가시적이지 않지만 무언가 저기 있는 거. 지난 시간에 그 강의 중에 되게 재밌는 그 얘기를 하던데, 가브리엘이 추상도 존재한다. 부재하는 건데, 부재하는 것의 실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것처럼 가시적이지 않아요. 보이진 않지만 배경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는 거죠. 동양에서 얘기하는 그 무라고 하는 거, 뭐 이런 것들 다 무라고 해서 없는 게 아닌 거죠. 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가시하려고 세잔이 노력을 한 거죠. 그래서 세잔은 우리의 경험은 사실 어떤 특정한 순간에 어떤 인간의 그 스케일, 그 지각의 스케일 안에 들어오는 거, 그것만을 딱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학이라고 하는 건 그것만 캡처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 그리고 인간의 스케일이 아닌 또 다른 스케일, 예를 들어 곤충의 눈으로 본 색깔이라든가, 인간이 눈이 볼 수 없는 주파수, 비례 주파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인간의 크기 정도에 보이지 않는 거지, 가시화되지 않는 거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가시화시키느냐를 고민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세잔 얘기도 하고 끌레 얘기도 하고 쭉 하는데, 이렇게 중국에서의 회화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그 보이지 않는 중국에선 상이란 말을 쓰는데, 코끼리 상자, 상이 일종의 이데아 비슷한 그런 것이고, 형은 그것의 구현, 뭐 이런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 상이라고 하는 거, 보이지 않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것이 중국 회화의 목적이었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산수화의 목적은 가장 크고 넓은 것을 드러내는 것인데,
그것이 즉 유한성을 무한으로 개방하는 것이다. 그리고 무용지용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 무용이라고 하는 것은 쓸모가 없어 라고 해서 쓸모가 없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쓸모가 없음으로 인해서 걔를 전혀 생각해 보지 못했던 용도를 이렇게 떠올리게 하는 거. 무슨 사례를 드냐면, 씨를 받아서 이렇게 열매를 땄는데 먹으려고 따보니까 너무 커서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그거 그러면 속을 파내가지고 배를 만들면 되지. 뭐 그런 사례를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전에 전혀 고려해보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는 거라는 거죠. 무용지용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무가 유를 이렇게 드러나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이 말하는 그 기운생동의 경우에도 기운생동에서 기와 운, 그게 기는 양이고 운은 음인데, 기는 형상을 부여하는 거고 운은 무이라는 거예요. 이때의 무이라고 하는 건 획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단적하도 사실은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쓰기 뭐 하면서 뭐 물화일체 얘기를 하는 게 완전히 사기는 아닌 것이, 이 획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배경이 되는 것으로서 서예에서 너무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서예에서 일종의 수련의 과정에서 이렇게 글쓰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형상을 부여하는 것은 무의에 의해서 부여가 되는 것이지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과학을 비판하고 뭔가 이렇게 신비주의 같은 얘기잖아요. 사변적 이성을 되살리고 뭐 이렇게 이게 무슨 얘기야? 뭐 이런 느낌들을 이렇게 슬슬 받을 텐데, 최근에 제가 드는 생각은 뭐냐면, 실제론과 사변적 실제론을 보면서 대거 사변 이성이 지금 도래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만의 얘기도 뭐 그렇고, 이렇게 가브리엘의 얘기도 그렇고, 삼각이 실제해, 의미의 장이 실제해, 뭐 그러면서 이게 실제론이래. 그게 실제해? 그게 굉장히 황당한 얘기잖아요. 객체도, 예술작품은 뭐 이렇게 감상자가 보면서 새로운 객체를 형성해. 그러니까 이제 사변이성이라고 하는 게 들어오면서, 그것도 어쨌거나 세계를 설명하는 방식인데 굉장히 황당한 얘기들을 해요. 야, 저거 저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의 철학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듣거든요. 근데 지금 유크가 얘기하는 건 동아시아의 사유예요. 갑자기 저거 말 돼? 이런 느낌 우리를 받아요. 똑같은 사변이성인데. 그래서 유크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과학에 내가 비판한다고 해서 인식론적 상대주의라고 너네 말할 수 있어. 직관 뭐 이런 거 얘기한다고 해서 너네 그거 과학적이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데, 내가 자꾸 미지의 거, 가시적이지 않은 거, 이런 거 존재한다고 말하면 너네가 쟤 또 신비주의네 라고 얘기할 거야. 오케이, 난 accept. 그래, 나 신비주의야. 그것 때문에 그렇게 욕한다면 나 뭐 의향이 있어. 왜? 이것이 미지의 것을 어떻게든 드러내게 하는 거, 그것이야말로 우리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 사실 이건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사변적 실제로는 다 그렇잖아.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회화는 현재를 근데 신비화하거나 비이성적인 것을 물씬화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비이성인 부재를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무슨 신비주의 뭐 이런 게 아니라, 있는데 보이지 않는 걸 그냥 가시화하는 거야. 이거 사실 작품에서 이런 경험을 우린 굉장히 많이 해요. 작품을 보면서 신기한데
아무런 감흥이 없는 작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신비화하거나 막 이런 게 좋은 작품인 게 아닌 거죠. 그런 게 아니라 무언가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이 느껴질 때, 그럴 때 이렇게 뭔가 터칭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딱 이것은 중국 회화뿐만이 아니라 예술 일반은 다 이런 건 것 같아요. 석도의 회화 앞에 서고 관람자는 아름답다라고 할 때, 만약에 그 중국의 문인이라면, 중국의 선비라면, 혹은 뭐 조선의 선비라면 아름답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이미지 너머에 있는 그 우주 속으로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나는 그 속에서 사라지고, 그래서 대상이나 공허로 감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도덕과 우주를 통합된 체험 영역으로 보는 더 넓은 실제의 부분이 되어버리는 거다. 그래서 산수화는 인간계와 우주의 만남의 장소이다. 아까 제가 이제 와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유크이가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세네카 얘기를 하면서 오피움이라고 이제 은일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산수 막 이런 얘기하면 은일 뭐 세속에서 벗어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원래 그리스에도 그게 있었다. 오피움이라고. 근데 그 오피움이 도시의 삶에서 벗어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처박혀서 그냥 이렇게 말하자면 요즘 자연인이라는 게 아니고, 거기 가서 책 읽으라고 세네카도 그때 얘기했어. 그러니까 그리스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여기서도 지금 은일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 정원, 전원시 이런 것들은 전부 그 안에서 깨달음을 추구하는 거야 라고 이제 유쿠이가 예를 들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산수화로 대표되는 중국의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우주가 만나는 장소다. 근데 이게 뭐냐면, 이제 심홍동 얘기를 해요. 심홍동은 뭐라고 했냐면, 주체와 객체가 혹은 인간과 우주가 구분되기 이전에 아주 최초의 인류가 있었던 시절에, 주객의 분리 이전에 무언가 윤곽은 있어서 그 윤곽을 이렇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곳들이 있었는데, 그게 요충지, 키포인트 우리말로 하면 이제 열쇠의 지점인 거죠. 그러니까 열쇠인 거예요. 그 열쇠를 통해서 인간과 우주가 소통하는, 연결되어 있는 지점들, 그런 상태로 통합되어 있었다는 거죠. 마술적인 단계에서. 그러다가 그게 종교의 영역과 기술의 영역으로 이게 분리가 돼요. 그때 주체와 객체가 분리되고 인간과 자연이 분리되고 다 분리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 분리를 다시 통합하고자 하는 것을 뭐가 하냐면 미학이 한다고 얘기를 해요. 심영동의 이 얘기를 이렇게 인용하면서 유크이는 바로 그 요충지 말이야, 마술적인 단계에서 아직 분화되지 않았던 단계에서 무언가 윤곽은 드러나고 파악은 되는데 둘이서 통로 역할을 해줬던 요충지 산수화가 해주는 게 바로 그거야. 그 산수화를 보면서 관람자는 자연과 합일하는 거야. 합일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산수화가라고 하는 사람은 예술가이기 이전에 철학자인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것이 이건 저한테는 되게 많은 영감을 준 문장인데, 산수화에서 발견하는 열림이나 도약의 기회는 다다나 초현실주의 작품들처럼 충격 원리는 말할 것도 없고, 그리스 비극이나 기독교의 십자가와는 다르다. 중국의 확식 있는 관람자는 이미지 너머의 우주 속에 가. 만남의 장소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산수화뿐만이 아니라 저는 예술이 기술을 무언가 변화시키고 예술이 무언가를 할 때
아주 낯선 것들의 만남이 굉장히 자연스러울 거라고 여겨지거든요. 그러니까 무언가 생성하는 것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들, 그런 것들은 정말 황당한 것들의 도출일 것 같아요. 근데 그 황당한 것들의 도출이 이 사유를 통해서 끊임없이 막 나열될 때, 예를 들면 우리가 제일 많이 아는 게 이제 재봉틀 위에 우산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로트르아몽의 시에 나오는 문장이고, 그걸 브루똥이 가지고 와서 초현실주의에서 뭐 그런 우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주장하는 건 낯섦이에요. 운하임리히라고 하는 낯섦, 생경함 이런 건데, 지금 동아시아에서 얘기하는 이 도약은 낯섦의 방점이 낯설죠. 낯선 것들이 끊임없이 연결되고 생성될 텐데, 그 낯섦의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연계에 끊임없이 있는 연결과 이어짐의 방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유, 뭔가 하여튼 그런 영감을 좀 주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도덕을 공리화하는 대신에 우주와 인간이 만난다는 건 뭐냐면, 동아시아에서 우주의 원리를 깨달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게 학식 있는 문인들은 이렇게 과거에 응시해서 과거에 붙으면 바로 그 마을의 이렇게 원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은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중국에서는 많은 경우에 한 현에 다스리는 백성이 거의 100만 가까이 됐대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그냥 왕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공부를 하는 선비들이 하는 공부는 왕의 공부거든요. 그래서 우주의 원리를 깨우쳐서 인간의 원리에 적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나라를 다스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우주의 원리에 따라서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곧 정치학이고 윤리학이고 도덕인 것이죠. 그래서 그 도덕을 규범화하는 대신에 우리는 우주에서 인간의 역할을 상술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만났을 때 인간은 뭘 하는 거지? 중국의 전통에서 그걸 한 게 뭐였냐면 점술과 회화였다는 거죠. 점을 친다는 거, 점을 사주팔자를 본다는 그 역경이잖아요. 성리학도 그렇고 다 근본은 쥐역에서 오거든요. 그 쥐역은 나름 당시에는 과학이었기 때문에 그걸로 사주팔자나 이런 거 다 봐서 뭐 길일이 언제고 뭐니 다 이렇게 점을 치잖아요. 그게 우주를 읽는 방식이었거든요. 또 하나의 방식은 지금 우주를 만나게 하는 방식이 지금 산수화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 둘은 이미 인간 중심주의를 채굴하는, 무언가 인간 중심주의를 깨부수는 어떤 보는 방식과 믿음의 방식을 구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지금 사변적 실제론이 근대를 비판하면서 인류세, 기후위기 이런 걸 보면서 인간 중심주의, 이렇게 사물과 존재론적 평등 막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면 되냐는 거죠. 그렇게 말로 끝날 게 아니라 지금 인간 중심주의를 이미 다 깨부수고 있었던 점술과 어떤 회화에 있었던 어떤 그런 방식들, 그런 거, 인간은 하늘과 땅의 실현을 돕는 단순히 기술적 매체일 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발견하는 소통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재기적이다. 왜냐하면 우주는 도덕을 알려주고 도덕은 인간의 기술적 행위를 통해서 우주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언가 지금 이 시대에 인간과 우주의 만남을 통해서 기술을 변화시킬 수 있는 무언가의 재기적 방식을 통한 변화에 그걸 찾아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종병은 화산수서에서 성, sincerity, 그리고 resonance, 감흥을 이야기한다. 중흥에서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길이고 이를 달성하는 것은 사람의 길이다. 우리가 성으로부터 귀결된 지성을 가질 때, 이 조건은 자연에서 주어지며 우리가 지성에서 성을 가질 때 이는 가르침으로 주어진다. 그러나 성과 지성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성이 없다면 도를 향한 지성은 없다. 이 얘기를 지지난 시간에 그 박성환 선생님이 얘기하면서 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크인은 인을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요, 자기는 인을
민감하고 세심함이라고 번역한다고 써요. 이 아트 앤 코스모 테크닉스에서. 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그 측은지심, 그 박성환 선생님 그때 이제 측은지심, 뭐 수어지심, 뭐 이런 그 얘기를 하셨는데, 타인을, 어린애가 우물에 빠지면은 모든 사람들이 가서 그걸 구해주려고 하는 마음. 무언가 하여튼, 이렇게 세심하고 민감하게, 이렇게 예리하게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바로 반응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이 도덕감의 아주 근본적인 인간적 정서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배양시켜 줘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감흥은 비사유와 비행위의 경계에 도달할 때 증폭된다. 개사전에서 말하듯이 역이라고 하는 것은 비사유고 비행동이고 그것은 울림이 없이 고요한 것이다. 역, 무사야, 무위야, 적연부동. 그래서 역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행위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고요하고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산수화를 관람하면서 그렇게 감흥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유쿠이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기술이 예술을 어떻게 변화시켰느냐는 베냐민의 물음과는 거꾸로 예술이 기술을 원초적인 존재 물음으로 돌려보내서 기술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 얘기는 사실 하이데거가 하는 거죠. 하이데거가 예술의 기원에서 테크네라고 하는 말의 어원을, 그리스 어원을 따져보면 얘가 사실은 기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술도 얘기를 했다. 근데 예술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거 그냥 알레테이아야. 있는 그 드러냄이야. 그래서 기술은 그걸 해야 되는데, 기술이 지금 그 다음에 이제 그 얘기를 하죠. 이제 이렇게 세계상을 만드는데 대상화 시켜버리고, 그리고 이제는 완전히 닭다리 돼버렸잖아요. 게슈텔이라고 정의하잖아요. 그러면 이 게슈텔 상태의 기술을 어떻게 닥달하지 않게 다시 원래의 의미대로 드러내서 모아서 드러내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할까? 그것은 원래 그리스어의 어원인 테크네 안에 그 예술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살려야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하이데거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하이데거의 얘기를 사실은 유쿠이가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술이 기술을 원초적인 존재 물음으로 원래 기술로 다시 돌려보내서 기술을 원래 기술로 변화시켜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